사이버 공간의 거대한 바다, 그 심연에서 조용히 흐르던 데이터의 강물 속으로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도시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그들의 아지트, 둥지의 심장부에서 김태현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코드 라인은 그의 두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망과도 같았다. 그는 17살의 해커 신동이었으며 디지털 세계는 그의 놀이터이자 전쟁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화면에 나타난 신호는 그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침입이나 공격과도 달랐다. 그것은 유령처럼 나타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했다. 박민주는 작업대 위에서 납땜 인두를 든 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기계 부품과 반쯤 조립된 드론, 해체된 스마트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주는 하드웨어의 천재였다. 그의 손에서는 고철 덩어리도 최첨단 장비로 재탄생했다. 그는 태현의 나지막한 신음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태현이 저런 소리를 낼 때는 보통 두 가지 경우였다.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거나 혹은 아주 위험한 것을 발견했거나. 민주는 조용히 인두를 내려놓고 태현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예리한 눈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반대편 구석 낡은 체조용 매트 위에서는 최수빈이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고요한 외관과 달리 그의 신경은 예리하게 주변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변장과 잠입의 대가였으며 그의 몸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무기이자 맞는 결쇠였다. 그는 팀의 고스트로 물리적인 세계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맡았다. 팀의 리더이자 전략가인 이진호는 거대한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도시의 디지털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20살의 청년에게서는 상상하기 힘든 깊이와 냉철함이 느껴졌다. 그는 팀의 두뇌이자 심장이었고 10년 전 시작된 그들의 긴 여정을 이끌고 있었다. 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이상해. 방화벽을 뚫은 게 아니야. 그냥 통과했어.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몇 번의 키 조작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을 화면에 띄웠다. 겹겹이 쌓인 암호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도 며칠은 좋게 걸릴 수준이었다. 하지만 태현의 눈은 도전을 즐기는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군.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실력은 확실해. 그는 즉시 해독 작업에 착수했고 민중과 수빈 그리고 진우가 그의 등 뒤로 모여들었다. 화면 위로 수백만 개의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진우는 말없이 태현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화면의 코드 너머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10년. 아버지인 천재 과학자 한상철 박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이 흘렀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세상은 금세 그를 잊었다. 하지만 진우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들을 파고들었고 아버지의 제자였던 세 친구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해 민준, 태현, 수빈을 만났다. 그렇게 그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운명으로 묶인 형제이자 진실을 추적하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태현이 환호성을 질렀다. 뚫었어. 첫 번째 레이어.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암호의 일부가 해제된 코드 조각이었다. 그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짧은 구문이었다. 민준과 수빈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진우는 그 코드 조각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코드의 구조, 변수를 설정하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논리.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한상철 박사만의 디지털 서명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건 아버지의 코드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잠겨 있었다. 다른 3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이 어렸다. 10년 동안 수만 개의 단서 조각을 쫓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의 흔적이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다. 태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확실해. 정말 박사님의 코드가 맞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걸 생각의 지문이라고 부르셨지. 그의 눈에는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태연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코드는 열쇠였다. 그 열쇠는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4명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 있었다. 옴니코프. 세계 최대의 기술 기업이자 국방,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한 거대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는 바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강민혁 회장이었다. 그는 언론에서 혁신과 진보의 아이콘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진우는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곱씹었다.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다. 강민혁이 무명의 사업가에서 지금의 자리로 로켓처럼 쏘아 올려진 시기는 아버지가 실종된 시점과 기묘하게 겹쳤다. 옴니코프의 핵심 기술들 중 일부는 아버지의 미발표 연구 노트에 있던 아이디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심증에 불과한 의심이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코드가 옴니코프의 내부 시스템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0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목표가 생겼어.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다른 3명도 그의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잘한 해킹이나 정보 수집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옴니코프는 국가와 맞먹는 정보력과 보안 시스템을 갖춘 괴물이었다. 그곳에 침투하는 것은 맨몸으로 용의 둥지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그곳에 진실이 있었다. 수빈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계획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중앙 스크린으로 걸어가 옴니코프 타워의 3차원 설계도를 띄웠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마치 신에게 도전하는 바벨탑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저곳으로 들어간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원한과 슬픔을 담아 던지는 출사표였다. 그는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태연, 넌 둥지에서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민준, 우릴 위한 장난감들이 필요할 거야. 수빈, 넌 나와 함께 현장으로 간다. 유령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유령처럼 빠져나온다.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데? 전자기, 펄스 폭탄, 벽을 투과하는 스캐너, 아니면 그냥 문을 시끄럽게 날려버릴 폭탄? 그의 말에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진우도 잠시 미소를 보였다.
조용하고 우아한 걸로. 우린 도둑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옴니코프 타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 차가운 유리벽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둥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태현은 옴니코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들이 살아 움직이며 적의 성벽을 탐색했다. 민준의 작업실에서는 용접 불꽃과 기계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이번 임무만을 위한 장비들을 설계하고 제작했다. 수빈은 타워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 직원들의 동선을 연구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는 건물의 모든 복도, 모든 환풍구, 모든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외웠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전략의 빈틈을 메웠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술이나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만약 그렇다면 왜 10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으셨을까? 혹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어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리더였다. 그는 흔들려서는 안 됐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독백은 조용한 창고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들의 약속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는 작은 정의의 선전포고였다. 10년간의 어둠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을 향한 내 소년의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둥지의 중앙에는 옴니코프 타워의 거대한 3차원 홀로그램이 푸른 빛을 발하며 떠 있었다. 4명의 소녀는 그 주위에 모여 불가능해 보이는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이진우는 지휘봉으로 홀로그램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침착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지만 그가 짚어내는 전략의 핵심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침투는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물리적 진입, 2단계 중앙 서버 장악, 3단계 정보 추출 및 탈출. 각 단계별로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유령 작전이다. 그의 눈은 타워의 가장 취약한 지점,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태현은 이미 디지털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밤새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옴니코프의 외부 방화벽 주위를 맴도는 수십 개의 가상 드론을 풀어놓았다. 이 드론들은 공격하는 대신 방화벽의 반응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했다. 놈들의 방어 시스템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AI, 케르베로스야. 정면으로 뚫는 건 자살 행위지. 태연은 화면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띄웠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유지보수를 위해 임시로 열리는 아주 작은 고스트 포트가 있어. 0.3초 동안만 열렸다가 닫히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문은 거기뿐이야.
박민준의 작업실은 작은 군수공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진우가 설계한 작전 계획에 맞춰 맞춤형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는 평범한 보조 배터리가 강력한 소형 EMP 장치로, 등산용 장갑은 정정이를 이용해 유리벽을 오를 수 있는 개코 글러브로 변신했다. 그는 또한 건물의 보안 주파수를 흉내내어 통신을 교란시키는 제머와 소음 없이 강철을 자를 수 있는 초고주파 절단기도 완성했다. 민준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계 제작이 아니었다. 그의 창조물 하나하나가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줄 방패이자 진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검이었다. 그는 모든 부품에 그의 집념과 열망을 담아 조립했다. 최수빈은 물리적인 설계도가 아닌 인간의 관계도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해킹으로 얻은 인사기록과 SNS 정보를 통해 옴니코프 타워의 보안팀장인 천 실장이라는 인물을 분석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기계보다 사람의 직감을 더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수빈은 천 실장의 동선, 순찰 시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습관까지 연구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천 실장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흉내내며 연습했다. 기계를 속이는 건 태연의 몫이야. 하지만 사람을 속이는 건 내 일이지. 특히 저렇게 의심 많은 늑대 같은 남자는 아주 사소한 이질감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준비는 단순한 변장을 넘어 그 인물 자체가 되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다. 작전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위험의 무게가 모두를 짓눌렀다. 침묵을 깬 것은 수빈이었다. 그는 홀로그램을 끈 채 진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진우야, 이 계획은 너무 변수가 많아. 우린 놈들의 인적 보안 요소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태연이가 AI를 속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천 실장 같은 사람은 달라. 기계는 속여도 편집증에 가까운 전직 군인의 감은 속일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팀원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고, 그만큼 현실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하던 수준의 일이 아니야. 실패하면 우린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아버님처럼. 수빈의 직설적인 반박에 둥지 안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준과 태연도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리더의 권위로 그를 억누를 수도 있었지만 진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수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수빈아. 위험해.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출근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텅 빈 저녁.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어린 진우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바로 아버지의 동료 연구원들이자 여기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진우의 시선이 3명의 친구들을 차례로 훑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잊지 마. 이건 단순한 복수나 호기심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일이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할 의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 해답이 저 타워 안에 있다면 난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거야.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굳어있던 세 친구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사건은 4명의 소년에게 각기 다른 상처와 그림자를 남겼다. 진우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 그는 슬픔을 억누르고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닉하며 언젠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고 맹세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한상철 박사의 실종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계를 조립하며 질서를 찾으려 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장치들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유일한 저항 수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다. 태연은 현실 세계에서 도망쳐 디지털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코드의 세계에서는 그가 곧 신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어렸을 때 유난히 몸이 약했던 수빈은 그날 이후로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령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4명의 소녀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하나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들에게 옴니코프 침투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수빈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 상황이 잘못되면 내 판단에 따라 움직일 거야. 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물론이야. 현장 지휘는 네 몫이니까. 우린 널 믿어. 그 짧은 대화로 그들 사이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단순한 팀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트라우마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다시 켜진 홀로그램 위로 더욱 정교하고 대담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 실장의 순찰 경로, AI 케르베로스의 학습 패턴, 심지어 타워의 황희 시스템을 통한 비상 탈출로까지 계산에 넣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작전 개시일은 사사흘 뒤 도시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예고된 날로 정해졌다. 옴니코프 타워는 자체 비상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스템이 전환되는 짧은 몇 초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될 터였다. 그 짧은 혼란을 틈타 태연이 고스트포트를 열고 수빈과 민준이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진우는 전체 상황을 지휘하며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이었다. 모든 역할이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4사람은 말없이 홀로그램 주위에 서 있었다. 홀로그램 속 옴니코프 타워는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혁이라는 한 남자의 탐욕이 쌓아 올린 성이었고 어쩌면 한 천재 과학자의 무덤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제 그 성벽을 향해 돌진하는 작은 다윗들이었다. 승산이 희박한 싸움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이었다. 진우는 홀로그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곧이어 민준, 태현, 그리고 수빈의 손이 차례로 그의 손 위에 겹쳐졌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심장 박동과 굳은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불가능한 계획은 완성되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의 아지트를 감쌌다. 사흘 뒤 세상은 이 4명의 천재 소년들이 거대한 제국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의 밤, 도시는 거대한 폭풍우에 잠겨 있었다. 약속된 시간, 거대한 섬광과 함께 도시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옴니코프 타워 역시 잠시 어둠에 잠겼다가 몇 초 뒤 비상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다시 불을 밝혔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태현. 둥지에서 진우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김태현의 손가락은 이미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0.3초. 시스템이 전환되는 그 짧은 틈을 비집고 그는 준비해둔 바이러스 코드를 고스트포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거대한 성벽에 바늘구멍 같은 틈새로 유령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의 모니터에 접속 성공이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폭풍우가 몰아치는 옴니코프 타워 아래에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최수빈과 박민준이었다. 그들은 비와 어둠을 완벽한 위장막 삼아 민준이 만든 개코 글러브를 이용해 미끄러운 유리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목표는 태현이 원격으로 잠금 해제한 15층의 유지보수용 해치였다. 빗물이 시야를 가리고 강풍이 몸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손과 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음 지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수십 미터 상공에서 그들은 도시의 불빛과 자신들의 운명을 발 아래 둔 채 위험한 고개를 이어갔다. 마침내 해치 안으로 잠입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금속 복도와 촘촘하게 얽힌 저고에선 레이저 감지망이었다. 민주는 즉시 소형 프로젝터를 꺼내 감시 카메라를 향해 비췄다. 카메라에는 아무도 없는 복도의 영상이 무한 반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빈의 몫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마치 안무를 추던 레이저 사이를 유연하게 통과했다. 그의 몸은 액체처럼 흐르며 붉은 선들을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갔다. 바닥에 설치된 압력감지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그는 오직 안전한 지점만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땀방울 하나, 작은 소음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때 둥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진우의 목소리가 그들의 이어피스에 낮게 울렸다. 문제가 생겼다. 보안팀장 천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전 때문인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 그의 순찰 경로라면 5분 안에 너희가 있는 구역으로 온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천 실장은 계획에 없던 인물이었다. 진우의 두뇌는 즉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좌측에 환풍구로 들어가 B7 구역을 통해 서버실 뒤편으로 우회한다. 서둘러.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너머의 긴박함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수빈과 민주는 즉시 방향을 틀어 환풍구 덮개를 열었다. 비좁고 먼지 쌓인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숨이 턱 막혔다. 민주는 소형 절단기를 꺼내 앞을 가로막는 잠긴 격자문을 조용히 잘라냈다. 폭풍우 소리가 절단기의 미세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춰주었다. 그 사이 태현은 또 다른 디지털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타워의 다른 구역, 30층의 사무실 구역에 작은 온도 조절 장치 오류를 일으켰다. 시스템은 이를 사소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경보로 인식했고 천 실장의 단말기에 해당 구역을 먼저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 1분 30초를 벌었어. 태현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것은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뒤섞인 복잡한 체스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적은 천 실장만이 아니었다. 옴니코프의 보안 AI 케르베로스는 태현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시스템 전체에 흐르는 미세한 데이터에 이질감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AI는 스스로 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변칙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것은 마치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찾아내려는 백혈구와 같았다. 태현의 모니터에는 케르베로스의 방어벽이 서서히 좁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위장하면서 동시에 수빈과 민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했다. 물리적인 추격전과 디지털의 추격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환풍구의 끝에서 마침내 목적지인 보조 서버실의 뒷벽이 보였다. 그들은 환풍구를 빠져나와
두꺼운 강철문 앞에 섰다. 이 문은 전자석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어 물리적인 파괴가 거의 불가능했다. 민준이 비장해 무기를 꺼냈다. 그의 손바닥만한 EMP 장치였다. 3초간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거야. 그 틈에 문을 열어야 해. 민준의 말에 수빈은 문고리를 잡고 준비했다. 멀리서 천 실장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 민준이 버튼을 누르자 푸른 스파크와 함께 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수빈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졌고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천 실장이 복도 모퉁이를 도는 모습이 보였다. 간발의 차이였다. 서버실안은 수백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에 기댔다. 일단은 안전했다. 민준은 지체 없이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하드웨어 키를 꺼내 중앙 서버 렉에 꽂았다. 이것은 태현에게 외부 방화벽을 모두 우회하고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하이패스를 제공해줄 장치였다. 장치가 연결되자마자 그들의 이어피스에서 만족감에 찬 태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옴니코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사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파티를 시작해볼까.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거대한 용의 뱃속, 가장 깊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보조 서버실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박민준은 즉시 문 주위에 소형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하며 최소한의 물리적 방어선을 구축했다. 최수빈은 어둠 속에서도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조용히 경계를 섰다. 이제 무대는 둥지에 있는 김태현에게로 넘어갔다. 하드웨어 키를 통해 옴니코프 네트워크의 중추 신경망에 직접 접속한 그의 앞에는 이제껏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거대한 디지털 도시가 펼쳐졌다. 수억 개의 데이터가 빛의 강처럼 흐르고 거대한 정보의 빌딩들이 사이버 공간의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케르베로스의 시선이 느껴졌다. 태연과 케르베로스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능과 지능이 맞부딪히는 고차원적인 체스 게임이었다. 태연이 하나의 거짓된 경로를 만들어내면 케르베로스는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벽을 재구성했다. 태연은 자신의 코딩 스타일을 계속해서 바꾸고 시스템 곳곳에 디지털 유령들을 풀어놓아 AI의 판단력을 흐렸다. 그는 공격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인 척 연기하는 스파이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이면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를 탐색하던 중 태연은 기묘한 데이터의 흐름을 발견했다. 모든 데이터는 근원지와 목적지가 있기 마련인데 이 데이터 스트림은 마치 블랙홀처럼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할 뿐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인 네트워크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서버였다. 호기심에 이끌린 태현이 그곳으로 접근하자 상상 이상의 강력한 방어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기존의 암호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양자 얽힘을 이용한 암호 체계였다. 그리고 그 서버의 이름은 단 하나, 프로젝트 데달루스였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미궁을 만든 천재 장인이자 그 미궁에 갇혔던 비운의 아버지. 진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옴니코프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 회장은 창밖에 폭풍우를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다가온 천 실장이 정전 사태와 관련된 보고를 올렸다. 사소한 온도 조절 장치 오류가 있었지만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순찰 결과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정보보안팀에게서도 전력 서지로 인한 일시적인 데이터 이상 현상일 뿐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민혁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 정도 일로 나를 방해하지 말게. 나의 요새는 완벽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둥지에서는 데달루스의 암호를 풀기 위한 내 소년의 두뇌가 총동원되고 있었다. 태연의 기술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 암호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한상철 박사의 두뇌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한 복잡한 논리 퍼즐이었다. 첨단 이론 물리학과 철학적 질문들이 뒤섞인 암호 앞에서 태연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진우가 나섰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읽고 자랐다. 아버지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건 답을 찾는 게 아니야. 질문을 이해해야 해. 진우는 아버지의 논문 구절들을 읊었고 태연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견고했던 암호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데달루스의 첫 번째 문을 열었다. 그 안의 정보는 마치 폭격을 맞은 도시처럼 혼란스럽고 파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 속에서 그들은 의미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알려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한 연구 노트들이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위험하고도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그 연구를 위해 옴니코프가 소유한 유령 회사를 통해 한상철 박사의 개인 연구실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비밀 금융 기록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찾던 첫 번째 구체적인 연결고리였다. 강민혁과 아버지는 명백한 관계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손상된 비디오 로그 파일들이었다. 화질은 끔찍했고 음성에는 잡음이 가득했지만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분명했다. 10년 전 모습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진 한상철 박사였다. 그는 화면 밖의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이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았소. 이건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지.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단 말이오. 그의 절박한 외침은 아들 진우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또 다른 영상 조각에서는 그가 무언가에 저항하다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영상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소년들은 모니터에 떠오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가슴을 찢는 단서였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을 좇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남자를,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진우의 손이 분노로 하얗게 떨리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얼굴에서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전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구해야만 했다. 데달루스에서 얻은 정보는 충격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마치 찢어진 퍼즐 조각과도 같아서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각이 필요했다. 진우는 파편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론을 내렸다. 핵심 데이터는 메인 네트워크와 분리된 곳, 즉 에어갭 상태로 보관되어 있을 거야. 가장 안전한 곳, 강민혁의 개인 서버, 바로 그의 사무실 안에. 그 말은 곧 디지털 세계에서의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용의 심장부,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직접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오직 한 사람, 최수빈만이 해낼 수 있었다. 새로운 계획이 즉시 수립되었다. 그들이 앞서 일으켰던 사소한 데이터 이상 현상을 빌미로 수빈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상급 IT 기술자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평범한 기술자의 공구 가방을 하룻밤 만에 최첨단 해킹 장비로 개조했다. 드라이버 손잡이 안에는 만능 마스터키가, 전압 측정기에는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숨겨졌다. 이것은 이전의 잠입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전이었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수빈은 민준이 준비한 옴니코프의 IT 부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자 어둠 속에 유령 같던 그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약간은 긴장한 듯한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수빈은 보조 서버실에 상대적인 안전을 뒤로하고 밝은 조명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 복도로 나섰다. 그의 모든 걸음걸이, 모든 시선 처리, 심지어 숨소리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목표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을 때 그림자 속에서 그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 천 실장이 나타났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수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최상층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는데 자네 소속과 용무는 뭐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태현은 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즉시 가짜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천 실장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했다. 날짜와 승인자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된 문서였다. 동시에 진우는 이어피스를 통해 수빈에게 그럴듯한 기술 용어들을 속삭여 주었다. 수빈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력 서지, 이후 발생한 패킷 손실 문제로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회장님 서버에 직접 연결된 라인이라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자신감과 부하 직원의 적당한 공손함이 완벽하게 배어 있었다. 천 실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단말기에 뜬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는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의 시선은 수빈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최상층. 수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사무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지독한 오만함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주인, 강민혁이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수빈은 애써 그쪽을 외면하며 목표 지점인 서버실 옆의 단말기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게 움직였다. 수빈은 단말기에서 작업하는 척하며 민준이 만들어준 초소형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다. 그 순간 둥지와 서버실에 있는 팀원들의 모니터에 강민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론에서 보던 온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한 부하 직원을 얼음 같은 목소리로 질책하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진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앗아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증오는 차갑게 식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결의가 되었다. 저 남자를 반드시 끌어내려야만 했다. 짧은 틈을 이용해 수빈은 서버실 안으로 잠입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모노리스처럼 생긴 거대한 메인 서버가 묵직한 소음을 내며 가동되고 있었다. 허용된 시간은 극히 짧았다. 그는 민준이 만든 데이터 추출 장치를 서버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했다.
암호화된 핵심 파일들을 통째로 복사하기 위한 장치였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긴장 속에서 그는 마침내 연결에 성공했다.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자 작은 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임무는 거의 완수되었다. 수빈은 강민혁의 회의가 끝나기 직전 서버실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복도를 지나치는 강민혁과 마주쳤고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민혁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심하게 지나쳤다. 수빈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의 이어피스에서는 태연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어. 우리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어.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적의 냉혹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들이 마주한 위험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최수빈과 박민준이 폭풍우를 뚫고 둥지로 무사히 귀환했을 때 김태현은 이미 강민혁의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의 마지막 암호 해독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번 암호는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복잡했다. 그것은 한상철 박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의 기억과 철학이 담긴 암호였다. 4명의 소년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떠오르는 진행률 표시줄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10년의 추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순간 공기는 숨막히는 기대로 가득 찼다. 마침내 태연의 손끝에서 마지막 코드가 입력되었고 굳게 닫혀있던 파일들이 자물쇠 풀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나타났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문서나 코드가 아니었다. 자산관리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파일명. 한상철 박사. 그 아래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자산, 활성. 진우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한 인간이 단순한 회사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독히도 차가운 단어였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10년 전에 작성된 프로젝트 데달루스 기획안을 열었다. 작성자는 강민혁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한상철 박사의 연구 결과물만이 아닌 그 천재적인 두뇌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 그는 한 박사를 실종으로 위장해 납치한 뒤 최첨단 신경과학 기술을 이용해 그의 과거 기억, 특히 아들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옴니코프를 위해 연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짓된 기억을 심었다. 데달루스는 연구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상철 박사, 그 자신이었다. 자신의 마음속 미궁에 갇혀 납치범을 위해 끊임없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천재 노예. 파일들 속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기억 제거 시술 과정의 뇌파 데이터, 조작된 심리 상담 보고서, 그리고 그가 감금 상태에서 만들어낸 발명품들의 목록. 그 목록은 지난 10년간 옴니코프가 발표한 혁신적인 기술들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민혁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모든 특허와 모든 기술이 바로 이 잔인한 범죄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소년들을 덮쳤다. 그들이 쫓던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추악한 맨얼굴이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파일이 마지막에 남아있었다. 파일명은 연구실 실시간.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가늘게 떨렸다. 1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태연에게 말했다. 열어.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창문 하나 없는 새하얀 무균 실험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 흰색 점프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복잡한 콘솔 앞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한상철 박사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우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은 그의 머리에 서리를 내리게 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진우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따뜻함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없는 자동인형처럼 정교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그의 천재성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 그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소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과 수빈은 차마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태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오직 진우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남자는 분명 그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은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찾는 기쁨은 곧 잃는 고통으로 변했다. 수색은 끝났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임무는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 눈물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고 진우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새겨졌다. 그들은 단지 아버지를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영혼을 구출해야만 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공허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느꼈던 절망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둥지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 나왔다. 옴니코프 타워의 3차원 홀로그램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들켰어. 강민혁이 알아챘다. 태현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타워의 모든 시스템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개인 서버에서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는 AI 케르베로스의 최종 보고를 받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즉시 프로토콜 제로를 발동시켰다. 타워의 모든 창문과 문에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다. 옴니코프 타워는 거대한 감옥이자 사냥터로 변했다. 프로토콜 제로가 발동되자 둥지와 타워 내부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이제 그들은 눈과 귀를 잃었다. 건물 밖으로 거의 다 빠져나오던 수빈과 민주는 내려오는 강철 셔터에 아슬아슬하게 갇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연결이 끊기기 직전 진우는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탈출은 잊어 연구실로 가. 아버지를 확보해. 이제 그게 우리가 살아서 나갈 유일한 방법이야. 그 말을 끝으로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다. 수빈과 민주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강민혁은 보안팀장 천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침입자들을 찾아내. 생사불문. 목격자는 남기지 마. 그의 제국의 감히 흠집을 낸 자들에 대한 자비는 없었다. 천 실장은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즉시 보안팀을 동원했다. 그의 지휘 아래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각 층을 폐쇄하며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타워 내부는 이제 인간 사냥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고 그들은 소수의 사냥감에 불과했다. 이제 수빈과 민주는 쫓기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익숙했던 건물의 복도를 피해 어두운 환기구와 서비스 통로를 통해 움직였다. 한 오피스층에서 순찰 중이던 보안 요원들과 마주쳤을 때 민주는 망설임 없이 연막탄을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수빈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파이프 뒤에 몸을 숨겼다. 민주는 소형 EMP를 터뜨려 요원들의 통신 장비와 추적 장치를 잠시 마비시켰다. 혼란에 빠진 요원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빈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된 건물 구조도는 그들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같은 시각 둥지에서는 진우와 태현이 다시 길을 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태현은 옴니코프의 외부 방화벽에 모든 컴퓨팅 파워를 동원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 뚫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진우는 도시 기반 시설 설계도를 해킹해 타워의 지하 구조를 분석했다. 찾았어. 타워의 가장 깊은 지하층과 연결된 낡은 폭풍 후 배수관이 있어. 어쩌면 그게 유일한 탈출로가 될지도 몰라.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과 밖에서 동시에 활로를 모색했다. 마침내 태현의 집요한 공격이 결실을 보았다. 그는 방화벽의 미세한 틈을 비집고 불안정한 백도어를 여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다시 타워의 시스템에 제한적으로나마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즉시 천실장의 보안팀을 상대로 디지털 교란 작전을 시작했다. 복도의 조명을 갑자기 꺼버리거나 엉뚱한 층에 화재 경보기를 울려 요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감시 카메라에는 있지도 않은 침입자의 형상을 만들어내 그들을 허탕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타워 전체를 무대로 자신의 친구들을 지키는 기계 속 유령이 되었다. 태현의 디지털 엄호 덕분에 수빈과 민주는 마침내 비밀 연구실이 있는 지하 최하층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했다. 그들은 거대한 엘리베이터 통로의 케이블을 타고 수직으로 하강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하지만 순찰 중이던 한 요원이 우연히 손전등으로 통로 위쪽을 비추었고 그들의 모습이 발각되고 말았다. 총알이 케이블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민주는 즉시 자기장 갈고리를 발사해 반대편 벽으로 몸을 날렸고 수빈은 그 반동을 이용해 요원을 덮쳐 순식간에 제압했다. 숨 돌릴 틈도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진우는 태연이 확보한 불안정한 통신망을 통해 수빈과 민준에게 지하 배수관의 위치를 전송했다. 태연은 그 경로를 그들이 있는 층의 작은 유지보수 패널 화면에 희미하게 띄워주었다. 이제 최종 계획이 세워졌다. 한상철 박사를 구출해서 지하 배수관을 통해 탈출한다. 그것은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마지막 도박이었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 두 사람은 마침내 두꺼운 강철로 봉인된 비밀 연구실의 문 앞에 도착했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로 문이 잠금 장치를 녹여버렸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은 무기를 든 채 안으로 들어섰다. 멸균된 공간의 차가운 조명 아래 한상철 박사가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텅 빈 혼란만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수많은 보안 요원들의 군홧발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구실의 문이 열리고 바깥의 소음과 함께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준과 최수빈은 한상철 박사를 등 뒤로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민준은 연구실의 장비들을 활용해 즉석에서 전기 트랩을 만들었고 수빈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요원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구실의 내부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연이 마침내 연구실의 내부 통신망을 뚫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진우. 기억 안 나세요? 진우의 애타는 목소리가 연구실을 가득 메웠다. 한상철 박사는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간 주입된 거짓된 현실과 희미하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소년들을 자신을 위협하는 침입자로 인식하면서도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천 실장의 지휘 아래 보안 요원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다. 수빈과 민주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진우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기억을 자극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무 로봇 기억하세요? 같이 유성우를 보러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매일 아침 마시던 그 커피 향기 아직도 기억해요. 단편적인 기억의 파편들이 한 박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태현은 훔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억 억제 장치를 교란시키는 카운터 주파수를 연구실 전체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강민혁이 직접 그의 최정예 경호원들을 이끌고 연구실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한 박사가 기억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를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데달루스, 당신의 목적을 기억하시오. 그가 명령어를 외치는 순간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 아들의 목소리와 납치범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얼굴, 납치되던 순간의 공포,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공허했던 한 박사의 눈에 마침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총기가 되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구실의 메인 콘솔로 다가갔다. 이 모든 시스템은 그가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이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것은 연구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데달루스와 관련된 모든 범죄 증거를 암호 해제하여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전송하는 마스터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이었다. 다 끝났어, 강민혁.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단말기에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떠올랐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섰음을 깨달은 천 실장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바로 그 틈을 타 소년들은 한 박사를 부축하고 반대편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보안 요원들은 혼란에 빠져 그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들은 진우가 찾아낸 지하 배수관을 통해 마침내 지옥 같던 타워를 빠져나왔다. 흙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했다. 10년이라는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며칠 뒤 강민혁은 체포되었고 그의 옴니코프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다. 세상은 한 천재 과학자를 둘러싼 끔찍한 진실에 경악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4명의 소년과 한상철 박사는 작은 언덕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의 공백은 한 박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의 재회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길고 힘든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진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 앞에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